다음 달 2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본선에 오를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텐데요. 오늘은 당대표 후보 3인에 든 박용진 국회의원과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모시고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 어제 발표됐는데요. 당대표 최종 3인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8인 어떤 분들이 됐죠? 당대표는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의원 세 분이 이제 새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은 이제 8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송갑석, 고민정, 윤영찬, 고영인, 그리고 박찬대, 서용교, 장경태, 정청래 총 8분의 후보가 이제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지금 득표율하고 순위는 공개가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비 경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본 경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숫자로 이렇게 줄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벌어질 전당대회 날의 어떤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마 여론조사하고 얼추 비슷하게들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컷오프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상 밖의 결과라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더 부각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덜 주목을 받고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이 이제 지금 당대표 후보로 오르셨고 또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는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이제 어대명이다. 그래서 이제 친명계가 훨씬 더 많이 약진을 할 것 같은 예상은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한 반반 정도로 이제 구성된 것을 보면 비명계의 뭐 지지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이제 그것이 다만 이제 이번 중앙위원 선거인단에만 국한된 현상일 것인지 이것이 일반 당원의 지지에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당원들 이제 한 달 남은 당원들의 지지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제 반영 비율은 대의원이 30% 그리고 권리당원이 40%고요. 일반 당원은 이제 5% 정도를 여론조사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5%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형태로 그 집계되는 그게 한 30% 그리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으로 한 70%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으니까 당 내에 이런 우리 열성 당원들, 적극적인 지지자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전당대회가 누가 더 목소리가 센가, 누가 더 인기 있나 이런 인기 투표의 장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그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누가 되어야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냐 이거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제 중앙위원회에서도 저는 중앙위원들의 전략적 투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뭐 이것도 역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혼자의 감이긴 합니다만 그 한 50표 정도를 얻으면 무난히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특히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 50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집계를 하는 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거 의미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표 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아마 그랬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중앙위원들도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야 본선이 흥행될 것인지 누가 들어가야 민주당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벌써 언론에서 저하고 강훈식 두 이제 후보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97세대 세대 약진이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예비 경선은 아예 없었거든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사람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아마 전당대회가 매주마다 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앞선 표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단일화라고 하는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누가 얼굴이 되어야 되는지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표가 아마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전략적인 투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당대표 후보군이 약간 새로운 면모를 가진 분들로 이렇게 쇄신된 측면은 이제 중앙위원 선거인단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한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랄까 중요한 건 이제 인물이나 구도나 또는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선거에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뭔가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인식도 좀 있었고 그리고 명분이 뭔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박용진 의원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압축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고 과거에 이제 이 관심 자체가 6명한테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이제 2명으로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이제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반대로만 이 프레임이 짜였다면 명분을 어떻게 이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흥행이 훨씬 더 이제 좀 흥미진진해질 여유 가능성은 이제 열린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인데요. 이제 일정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원도, 대구, 경북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명분 제시가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구도가 훨씬 더 좀 더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바뀔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쟁적인 구도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뭐 구도상으로 1대1을 만드는 것이 제일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반 이재명 단일화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명연대가 아니라 미래연대로서의 이번 단일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10년을 규정하는 이번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일에 그냥 이렇게 어대명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 체념 속에 갇혀서 이번 선거가 끝나버린다면 하나만하게 끝나버린다면 저는 다음 총선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대명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연대를 단일화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 그 대세론도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이번 8.28 전당대회에서 형성된 에너지와 그 가치로 10년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10년 동안 우리의 재집권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고 연장되는 집권까지도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연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미래라는 단어는 뭐 이견이 없지만 이제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그것을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능력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도 아니고 굳이 민주당이라면 다른 이제 국민의힘과 다른 어떤 특징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3번이나 집권한 정당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확신, 신념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약자와 동행하는 어떤 비전. 그리고 특히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2022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방향, 시간과 관련해서 뭔가 새롭게 그것을 일반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잘 와닿지는 않고 다만 이제 미래라는 말 또는 뭐 쇄신, 혁신 이런 말로만 포장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결국 그 싸움의 이 흥미진진함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97세대 두 후보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일화가 된다면 이제 훨씬 더 사람들이 뭔가 대세가
뭐 꺾이거나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본선에 대한 관심이나 이목은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단순히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앞으로 10년 또는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노선을 계속해서 계승하면서도 뭔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어떤 전당대가 될 텐데 문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 최다의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를 한번 선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뒤집거나 뭔가 변경하려면 명분이든 실망이든 뭔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 점에서는 이렇게 뭔가 후보자와 일반 당원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어떤 이런 친밀감이 깨지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하면서도 전 당대표를 뽑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좀 어필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일화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으로 미래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단일화는 언제쯤 준비를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다듬고 오늘 강훈식 후보에게도 뭐 말씀을 전했는데 1. 빠를수록 좋다. 2.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하겠다. 3. 그 강원도와 대구 경북 지역에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이전에 하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4. 빠른 시간 내에 실무 협의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강훈식 의원하고 또 별도의 만남도 가질 생각이고 당 안에 어쨌든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가 확 모여서 빵 터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일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폭제에 불과합니다. 당이 달라지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그런 그 갈망, 열망, 뭐 이건 뭐 유증기가 자욱하거든요. 그걸 터트리는 기폭제가 뭐냐? 저는 그걸 이번 전당대회에서 단일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단일화 문제에 열려 있고 어떤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단일화가 이재명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길이라고 그런다면요. 뭐 굳이 그걸 좀 꺾으려고 그러겠어요. 제 이야기 많이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올라왔으니까 당원들한테 어떤 박용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는 시간으로 가져가도 되죠. 그러나 지난 2번의 그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패배한 분 아닙니까? 그 패배 첫 번째는 후보로서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치고요. 2번째는 총괄 선대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그 지난 지방선거에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모든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후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개항을 명분 없는 출마. 여기에 장본인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반성도 없이 그냥 다시 당대표로 나와서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이길 수 있느냐고요. 이길 수 있으면 뭐 굳이 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강훈식 의원도 이길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당대표 출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굳이 본인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대세론을 넘어서야죠.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감, 다음 선거 또 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 형체를 잘 알 수 없는 이 불안감을 우리가 떨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일화 그냥 그 무슨 구도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이길 거야, 질 거야. 이거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민의힘의 이제 당대표 선출 과정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준석 후보를 이제 당에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당심 자체는 좀 더 나경원 후보에게 쏠려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를 더 많이 선호해서 결국 이제 당대표가 되는 어떤 이변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뭔가 과거와 조금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품을 수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당원들 다수는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또 그것을 좀 의심하는 당원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는 뭔가 약간 뭐 국민의힘이 그런 변화를 추구했던 것처럼 뭔가 좀 참신한 사람을 찾아서라도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교착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원들이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당원들은 여전히 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깥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식대로 간다 이렇게 하게 될지 뭐 전당대 앞으로 이제 한 달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마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뽑았을 때는 거의 국민의힘이 그냥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그때 국민의힘처럼 완전히 깨진 상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망가져야 박용진한테 시간이 올 거야.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분 많았는데 저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기다리기가 싫더라고요. 당을 사랑하면 더 망가지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친구가 저 나쁜 짓 할 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라고 보고요. 진짜 좋은 의사, 명의는 환자의 생활태도 바꾸라고 잔소리하고 또 식이요법도 하라고 잔소리하고 약 처방도 하고 이렇게 하죠.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계속 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사가 아니죠. 박용진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했고 더 나빠지지 않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제가 한 달 전쯤에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었죠. 하나는 그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들고 다음 총선은 큰일이겠구나 다들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민주당에서의 그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개파와 과거 인연 이런 것들이 꽉 잡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박용진처럼 당내 기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돌파가 가능할까? 그 다들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워낙 저쪽이 엉망이라서 약간 느슨해져 있어요. 반사 이익을 좀 보고 있어요. 재미를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도 있지만 박용진이라는 당내 기반이 없는 사람이 개파도 없고 지지그룹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2위로 올라가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본경선을 올라갔다고 하는 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위원들은 이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또 다른 패배가 우리 눈앞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판단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건 있죠. 그러니까 대선하고 지방선거 패배 직후에는 다들 이제 패배의 원인을 찾고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곳을 이제 둘러봤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사실 후보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리니까 그 패배 원인을 그렇게 손쉽게 후보에게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냐 하는 반성부터 시작해서 약간 지금 당내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 바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망가져야 뭔가 쇄신이라든지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운동이 나올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 당원들 전체가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봐라, 뭐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이 문제였지 이재명 후보를 찍은 우리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박용진 후보나 강훈식 후보는
훨씬 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닌 대안을 찾아서 어떤 전당대회를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쉽게 가게 될지는 또 모르겠고 주변 여건도 약간은 참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건 수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이 이 전당대회 전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올까요? 아니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적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뭐 추가로 뭐 제기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사실 지금 여당도 당내 분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세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뭐 좀 더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응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새로운 것은 없고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없이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어서 지금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느 한 개인 정치인의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전환되지 않도록 막을 의무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도 있는 거고요. 당원 80조에는 이게 부정부패 연루자의 경우에는 당무 정지 조항이 있고요. 다만 그 밑에 조항에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는 달리 또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지도부가 책임 있게 판단하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개인의 리스크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당 전체로 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당의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죠. 그리고 본인에게 그 제시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둘러싸여 있는 그 사법 리스크와 이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명하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보고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당 지도부가 판단할 것인지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서 할 일이고요. 당과 이제 이재명 의원이 할 일이고. 경찰이 민주당의 전당대 한복판인 8월 중순께, 8월 중순께 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한 달 전에 예고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 제1야당 전당대회가 뻔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즈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좀 신중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당에 그래도 제1야당 직전 여당이었던 제1야당의 그 중요한 정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후보자와 관련해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한테 그런 수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거봐라 윤석열 정부는 나를 가장 두려워하고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오히려 정치 탄압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더 유리한 국면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이재명 의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저는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박용진보다 2위로 쫓아가기 바쁜 박용진보다 더 많은 마이크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에게 그냥 다 그 관심이 쏠려버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오히려 저한테 불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당의 전당대회 역사상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한복판에서 그 수사당국과 권력기관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야말로 그 윤석열식 무도함에 그냥 또 다른 표본이 될 수 있으니 당장 멈추라. 그 발표하지 마라. 나한테 유리해도 싫고 불리해도 싫다. 그러니까 저 발표하지 마라. 발표하지 말고 요 기간을 피해라. 그게 기본적인 예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그 몇 년간의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하고 얽혔던 것들이 원래 이제 정치권에서 사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늘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군사 정권에서도 뭔가 정치인들 탄압할 때 뭔가 이제 사법적인 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탄압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처벌받은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정치권은 사법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도 특히 이제
뭐랄까 검찰과의 대립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을 순수하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고 없다고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권이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자꾸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가, 이거 좀 깝깝한 일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당원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고도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문제는 좀 별도로 두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적어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전당대 컷오프 관련해서 이제 좀 최고위원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저 17명 중에 지금 8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통과했고 이분들 뭐 지금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정도밖에 모르는데요. 이제 일단 뭐 대충 4명 정도, 친명계 4명, 그다음에 비명계 4명이 뭐 이번에 컷오프를 통과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 건데요. 뭐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정청래 후보 이렇게 4분 정도가 이제 친명계로 보통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갑석, 고민정, 윤영찬, 고영인 후보가 비명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친하세요? 다 친하다고 그러면 안 믿으실 테고. 네. 저는 그 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이른바 그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백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 후보가 하고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가 백브리핑을 할 때 그 옆에 2명의 최고위원 후보자가 섰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죠. 저는 당내에 유력 정치인이 누군가, 그게 국회의원이든 후보자든 지역위원장이든 당원이든 간에 줄 세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른바 대세론이 하나의 뭐 그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만들고 또 다른 자기 뭐 계파를 형성하는데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유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동안 뭐 계파 활동도 없고 약간 그 당내에서 당내 기반이 부족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슨 뭐 계보 활동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국민들에게 좋은 소리 들었던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쨌든 그 당대표는 한 명, 그리고 최고위원은 2명을 찍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편먹기가 이제 짝짓기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들은 있거든요. 저는 뭐 17명 의원들 때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8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친한 의원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이 당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분들, 그리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서로 협력 관계를 좀 맺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눠드릴 표가 많지를 않아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죠. 그 지금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한 분 가운데는 호남의 유일한 후보인 송갑석 의원도 있습니다. 앞으로 5명 안에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뭐 그냥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과대 해석을 하면 강훈식 후보가 당대표 후보에 이제 들어간 것도 어쨌든 지방 뭐 후보로서는 이제 유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수도권 중심의 어떤 후보군들 사이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2명의 후보가 각각 당대표 이제 최고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당원들과 대의원들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최고위원들을 좀 고루 함께 이제 어쩌면 전국적인 어떤 면모를 갖추면서 정당을 이끌려면 뭐랄까 수도권으로만 모든 최고위원들이 구성되는 것은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모두가 느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요, 송갑석 후보 본인의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부지리로 될 거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송갑석 의원의 뭐 인지도로 보나 뭐 능력으로 보나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뭐 저는 지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희망을 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 광주니까 송갑석 의원이 워낙 훌륭한 의정활동과 동료들에 대한 이제 신망이 높아서요.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아까 제가 잠깐 행사 때 만나서 물어보니까 오늘 강원도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가서 그 넓은 데 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이제 자세히 안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팁을 드렸죠. 여기는 누구 이러시더라 했더니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 저도 사실은 뭐 연고지가 이제 호남이라서 지금 2번 연속 호남권에서의 그 최고위원 지도부 진출을 지금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를 놓고 상당한 좀 후과가 좀 있어요. 당 안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송갑석 의원이 진짜 분발을 하셔서 꼭 뭐 입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당 이야기 좀 더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뭐 39% 정도까지 올랐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33%. 그러니까 민주당 상승폭보다 국민의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반사이익이 맞고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과거에 실망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나 또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도 민주당이 황당한 정당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져도 국민의힘 자체의 지지율은 꽤 유지가 되다가 지금 이제 무너지는 것은 당내 권력 투쟁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당이 어떤 대통령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수습이 어려운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동반 하락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지금 누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이 그런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에는 지금 전당대회 준비하느라 바빠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뭘 안 하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욕할 거리가 없어서 뭐 반사이익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뭐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뭔가 본격적인 대여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 중에서는 이른바 강하게 이제 야당 본색을 가지고서 싸워야 뭐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것이 플러스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차기에 구성될 이제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뭐 반사이익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거라서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한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평가가 32.5%였거든요. 뭐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주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갤럽에 나온 거 보니까 30%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28%까지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구나. 사실상 그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좀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제대로 누리고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가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방심하면 죽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정당 지지율 뭐 민주당이 39 그리고 국민의힘이 33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뭐 정의당이랑 뭐 이런 분들 좀 빼고 나서도 한 25% 가량 정도의 무응답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선거 때 그 국민의힘 지지로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어디서도 못 이깁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여론조사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높아. 근데 우리가 높은 게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상대가 곤두박질 쳐갖고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걸 이 착시 현상에 빠져갖고 방심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습니다. 선거 때 국민들이 뭐 무조건 대안 없으니까 찍어요? 광주에서 그래갖고 37.7%는 민주당에 대한 이것처럼 무서운 질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교차 투표를 해요. 피해서 찍어요. 피해서. 지금 자기가 싫은 후보는. 우리 유권자들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막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 한 장짜리 이 단순한 기표지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는데 정당은 기껏해야 국민의힘 잘못한다고 박수치고 대통령 무너지고 있으니까 좋다고 고소해하면서 자기 옷에 묻은 오물은 눈 감고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못 맡는 척해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가만둬요? 절박하게 좀 변화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광주에 온 거예요. 오늘 광주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그 우리 대주교님 만남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말이 그런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 민주당을 변하게 하도록 채찍질하고 신호를 달리 보내는 데는 광주와 호남입니다. 저는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대표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당대표 후보 본선에 올라온 3인 중에 한 명으로서 첫 행보를 여기서 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 죽습니다. 다음 총선 집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반사이익, 그거 기대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지지율 낮은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대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민심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